영상 전 주의 메시지입니다. 본 스터디 영상은 함께 학습을 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내용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충하거나 조언하려는 댓글 외에 인신 공격하는 등의 악플이 있는 경우 차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녹화를 제가 설정을 안 해놨거든요. 어떻게 해야 걱정 안 되나요? 하셔도 돼요. 제가 하면 되기 때문에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네. 그러면 네트워크의 공통 언어 ICP, IP가 이 네트워크 원리 책 3장이거든요. 3장 중후반 내용인데 이 부분 발표하겠습니다. 네. 먼저 IP 주소 설정 파트 할게요. 네. 준희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 중에 ISP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근데 이 ISP가 공인 IP 주소를 사용자에게 분배를 해주는 업체잖아요. 그런데 어떤 공인 IP 주소를 분배하느냐, 그게 문제죠. 만약에 똑같은 공인 IP를 뭐 여기저기 ISP에서 제공을 한다면 당연히 상당한 혼선이 오겠죠. 그래서 공인 IP를 할당을 해주는 더 큰 기관이 있습니다. 네, IP 버전 4가 주소가 고갈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IP 주소가 왜 부족하냐 보면은 처음에 초창기에는 모든 호스트랑 라우터의 고유한 IP 주소를 전부 다 분배를 해줬어요. 그런데 IP 버전 4는 32비트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거의 43억 개만큼이나 고유 IP를 고정 IP로 제공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지금 이게 많이 고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제인터넷 주소관리기구라고 해가지고 여기서 먼저 대륙 단위로 공인 IP를 나누어줘요. 그 다음에 국가별로 공인 IP를 할당을 해주고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SKT나 뭐 KT, 우리나라에서는 그 두 개가 대표적이죠. 거기서 이 공인 IP를 할당을 해주면 거기서 소비자가 구매를 해서 IP 주소를 할당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모든 호스트랑 라우터에 공인 IP를 제공을 해줬지만 지금은 그렇게 하면 IP 주소가 이미 고갈이 되는 상태라 안 된다고 했죠. 그래서 사설 네트워크를 사용을 합니다. 사설 네트워크가 뭐냐면 그냥 인터넷 공유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걸 사설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되고 인터넷 통신할 때마다 라우터가 공인 IP 주소를 설정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사설 네트워크로는 인터넷 접속을 할 수가 없고 통신을 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설 네트워크가 이제 세 단계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사설 네트워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수만 개의 네트워크에서 사용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중복이 엄청 많이 일어나 있기 때문에 정확한 IP가 있어도 정확한 호스트로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라우터의 고유 주소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설 네트워크에서 공인 IP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하고 통신을 하려면 사설 네트워크 주소를 공인 IP로 변환을 해줘야겠죠. 그 기술이 넷 기술이 그래서 등장합니다. 이제 넷 기술이 등장을 했는데 이게 IP 버전 4를 위한 주소 변환 기술이죠. 최신에 IP 버전 6가 나왔는데 그 6 같은 경우에는 워낙 주소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넷 기술이 별도로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버전 4를 위한 주소 변환 기술이고요. 그래서 사설 네트워크의 사설 IP 주소를 공인 IP 주소로 전환을 해주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062 넷 지원 라우터에서 넷 테이블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설 IP 주소랑 공인 IP 주소를 매핑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예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1에서 여기 목적지 호스트가 빨간 박스로 이제 표시를 해놨는데 송신지 IP는 24.2고 수신지 IP는 공인 IP죠. 33.1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넷 지원 라우터를 지나면서 이 송신지가 원래 사설 네트워크에서 공인 IP로 바뀝니다. 공인 IP로 바뀔 때 넷 테이블에 그 정보를 저장을 해둡니다. 대응 엔티티로 하나 추가를 해두죠. 그래서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고요. 이게 IP 패킷을 이런 IP 패킷을 보냅니다. 그래서 네트 라우터에 도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신지에서 다시 송신지로 이제 데이터를 보낼 때 여기도 송신지는 당연히 수신지, 송신지를 전부 다 공인 IP로 받았으니까 이것도 둘 다 공인 IP고요. 여기서 넷 라우터를 지나면서 사설 IP 주소 테이블 엔터티를 참고를 합니다. 그래서 수신지를 다시 클라이언트의 사설 IP로 바꾸게 돼요. 은지님 혹시 네. 마우스로 포인팅 해주시고 계신 거죠? 아, 이게 마우스가 안 보였어요. 아, 네, 그래요? 네네. 아, 이제 보이네. 네. 아, 그렇군요. 네네. 그동안 열심히 포인팅하고 있었는데, 아, 네. 그래서 네네. 열심히 머릿속으로 생각을 굴리다가 빠져가지고 순서가 중간에. 아, 네, 그러면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해드리면, 네네네. 이제 클라이언트 여기가 수신지고 여기가 송신지인데, 이제 송신지에서 클라이언트 24.2 주소 IP 주소가 있고 수신지는 이 수신지 IP를 가지고 IP 패킷을 만들어서 전환을 이제 네트워크 라우터에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 라우터의 네트워크 테이블에서 공인 IP 주소로 변환을 해줘요. 송신지가 공인 IP 주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수신이 잘 됐고, 그 다음에 수신지에서 송신지로 다시 IP 헤더를 보내는데, 여기서는 둘 다 공인 IP죠. 그런데 공인 IP에서 사설 IP로 바꿀 때 넷 라우터를 거치는데, 넷 테이블을 조회를 해서 사설 IP로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서버 클라이언트 요청을 보내고 서버 응답을 이런 식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공인 IP 주소는 대체 어떻게 설정이 되냐고 하면은 우리가 뭐 SKT나 KT에서 돈을 주고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받잖아요. 그래서 ISP에서 받은 공인 IP 주소를 가지고 인터넷에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넷 지원 라우터가 하나의 호스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인터넷 통신을 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그다음에 IP 버전 6가 나왔는데 이 친구는 엄청나 IP 버전 4와는 다르게 제공할 수 있는 공인 IP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넷 기술이 필요가 없을 정도라고 했죠. 그래서 모든 호스트와 라우터의 공인 IP를 할당을 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왜 그러냐면 32비트가 거의 4개가 있는 버전이라서 43억 곱하기 4만큼이나 IP 주소를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16비트씩 8그룹으로 나누는데 이걸 또 16진수로 변환을 하고 콜론으로 구분을 하는 체계입니다. 그 버전 4에서는 온점으로 구분을 했죠. 그런데 그 여기 6가 훨씬 더 동일 IP가 많은데 왜 바로 바꾸질 않느냐고 하면은 IP 버전 4랑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IP 패킷을 전송을 할 수가 없어서 전환을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IP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알려주는 프로토콜이 ICMP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IP 엔드-투-엔드 통신을 할 수 있는지 알려줘요. 그래서 그 터미널의
핑을 좀 써보셨을 것 같은데 핑 다음에 그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은 엔드-투-엔드 통신을 할 수 있는지 응답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반면에 통신을 할 수가 없으면 이런 에러 리포트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목적지 네트워크에 도달을 할 수 없다. 목적지 호스트에 도달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에러 리포트를 보내주고요. 그런데 이렇게 통신이 실패한 이유만 알려주지 별다른 대처를 하지는 않습니다. 잠깐만요. 그 그다음에 ICMP가 하는 역할이 그러면은 잘 갔는지 안 갔는지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죠? 네네. IP 아, 통신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알려주고 네, 또 만약에 실패했다면 실패한 원인만 알려주고 그리고 네. 실패를 했을 때 대처는 안 한다는 거죠. 어,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ARP라고 있는데 맥 주소는 인터페이스에 있는 게 아니에요. 라우터의 어댑터나 호스트의 어댑터에 부여된 게 맥 주소인데요. 이게 링크 계층 주소예요. IP는 인터넷 계층 주소고 맥은 링크 계층 주소라고 하고요. 얘는 랜 주소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음, 같은 사내 네트워크에서 이 호스트에서 저 호스트로 맥 주소를 알고 있어야 데이터를 보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맥 주소, 상대방이 맥 주소를 알고 있다면 바로 보내면 될 텐데, 맥 주소가 갱신이 됐을 수도 있고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ARP라고 해가지고 IP 주소라 맥 주소를 대응할 수 있는 기술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목적지 어댑터에 맥 주소를 넣어가지고 ARP 패킷을 랜상에 전송을 해요. 그러면 이 요청을 모든 모든 호스트에 브로드캐스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어댑터가 그 ARP 패킷을 받아서 목적지 맥 주소가 자기 자신의 맥 주소랑 일치하는지 검사를 해요. 일치하지 않으면 그냥 폐기를 하고요. 만약에 일치하면은 비캡슐화를 해가지고 데이터 통신을 이렇게 어떤 데이터를 받았는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근데 맥이 모든 어댑터의 고유한 번호예요. 근데 어떻게 고유할 수가 있느냐? 왜냐하면 어댑터를 만드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많잖아요. 왜냐하면 IEEE라는 기관에서 맨 처음에 이게 48비트인데 맨 처음에 24비트만큼 회사별로 이 번호를 지정을 해줘요. 이 회사의 고유 번호를 지정을 해주면 그 회사는 이건 절대로 바꿀 수가 없고 그 뒤에 24비트만 바꿀 수가 있어요. 이 24비트를 전부 다 고유하게 만들어서 이 세상의 모든 어댑터는 숫자가 겹치지 않는다. 모두 다 고유한 맥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IP는 호스트에서 호스트까지 데이터를 전송을 하잖아요. 그래서 호스트로 이동을 하는 건 IP 주소만 알고 있으면 해결이 돼요. 근데 컴퓨터에는 애플리케이션,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많이 돌고 있잖아요. 그래서 IP만으로는 어떤 프로그램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할지 알 수가 없다. 그래서 한계가 있다. 그래서 등장한 게 포트 번호입니다. 포트 번호는 애플리케이션을 식별을 해줘서 어느 애플리케이션에 데이터를 전송해야 될지 이제 도와주고요. 근데 인터넷 계층은 최단형 서비스, 비신뢰형 서비스라고 해요. 왜냐하면 패킷이 제대로 전송이 됐는지 보장을 안 해줘요. 패킷이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해 주지도 않고 패킷이 손상됐어도 그걸 방지해주는 기능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을 전송 계층에서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넷 계층에서 호스트 간의 통신은 IP 주소를 통해서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송 계층에서는 애플리케이션과 애플리케이션 간의 통신을 하는데 이걸 포트 번호를 통해서 하죠. 그래서 포트 번호는 애플리케이션의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전송 계층 포트를 보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추상화한 그림이고요. 그래서 같은 포트끼리만 통신을 한다. 이거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애플리케이션 동작은 그 컴퓨터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그림 그리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런 추상화한 그림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또 구분을 하는데요. 국제 인터넷 주소 관리 기구에서 또 IP 주소를 관리를 해주는데 포트 번호도 세 종류로 구분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웰노운 포트라고 해서 이미 예약된 포트가 있고 서버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포트가 있고 또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위한 임시 포트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웰노운 포트를 먼저 보면 우리가 눈에 띄는 게 HTTP 포트죠. 이거는 80 포트가 만약에 도메인이나 IP 주소만 치고 뒤에 포트 번호를 안 붙이면 뒤에 80이 자동으로 붙어서 접속이 되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고 그 밖에도 이런 기본적으로 많이 제공되는 서버 애플리케이션은 예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은 조금 동적이라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통신이 필요할 때마다 동적으로 번호를 할당을 해줘요. 그래서 이 포트 번호는 누가 할당을 해주냐면 운영체제가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이렇게 많은 호스트가 똑같은 포트 번호를 사용을 해도 혼선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IP 번호를 이용을 해서 호스트를 구분하고 식별하기 때문에 포트 번호가 아마 중복된다고 해서 혼선이 일어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웹서버는 공인 IP 주소를 사용을 하죠. 그래서 80 포트를 쓰는데요. 그래서 도메인이나 IP 주소만 쳐도 뒤에 80 포트를 자동으로 붙여주기 때문에 웹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송 계층의 두 번째 역할이 신뢰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전송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을 또 해준다고 했죠. 그래서 연결형 통신은 대표적으로 TCP가 있고 비연결형 통신은 UDP가 있죠. 그래서 연결형은 송신, 수신 호스트가 확인 절차를 걸치고요. 비연결형 통신은 일방적으로 데이터를 전송을 해줍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형 통신인 TCP 프로토콜을 먼저 보면 TCP 프로토콜은 신뢰와 정확한 데이터를 보내주는 연결형 통신이라고 했죠. 그래서 데이터를 먼저 분할을 한 다음에 패킷 단위로 이제 전송 계층의 패킷을 세그먼트라고 하고 응용 계층의 패킷은 메시지 데이터라고 하고 인터넷 계층의 패킷은 IP 패킷 또는 뭐 데이터그램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세그먼트 단위로 전송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TCP는 네트워크 혼잡한 정도에 따라서 패킷을 전송하는 속도도 조절을 해줍니다. 그리고 패킷이 수신지까지 제대로 전송됐는지 확인도 해주고요. 그래서 연결형 통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세그먼트를 또 캡슐화해서 IP 패킷으로 만들고 이걸 통신을 하고 수신한 패킷을 재조립. 그래서 리캡슐화를 진행을 해서 최종적으로 메시지를 확인을 하죠. 그래서 패킷이 하나라도 소실되면 최종 데이터를 확인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TCP는 크게 세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맨 처음에 3웨이 핸드쉐이크로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쪼갠 분할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마지막으로 TCP 3웨이 핸드쉐이크로 연결을 종료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결을 확립하는 걸 먼저 보면 먼저
씬을 보내요. 씬이 뭐냐면 연결을 요청하는 코드고 에크는 연결에 응답을 하는 코드입니다. 이게 플래그, TCP 헤더의 플래그에 해당되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TCP 헤더만 보내고 메시지는 없이 헤더만 보냅니다. 그래서 송신 호스트에서 연결을 요청을 하면 수신 호스트에서 연결을 응답을 하고 또 수신도 송신에 연결을 해도 되는지 확립 요청을 또 보냅니다. 그리고 송신 호스트는 수신 호스트에 연결을 해도 된다는 응답을 보내줍니다. 이걸 3-way 핸드쉐이크라고 합니다. 그리고 TCP는 데이터를 분할해서 전송을 하는데요. 분할하는 단위가 maximum segment size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에서는 1460비트로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보내주는데요. 지금 전송할 데이터가 8000이기 때문에 6조각으로 나누어서 보내주는데 TCP의 헤더에 순서 번호라는 게 있어요. 자신이 보낼 데이터의 맨 처음으로 시작하는 비트가 뭔지를 알려주는 순서 번호고요. 초기 값은 운영체제에서 할당을 해줍니다. 그리고 3-way 핸드쉐이크가 끝나고 데이터를 전송을 할 때 먼저 순서 번호랑 응답 확인 번호라는 TCP 헤더를 또 사용을 하는데요. 수신 호스트가 데이터를 잘 받았으면 잘 받았다고 응답을 합니다. 그래서 1460까지 데이터를 받았으니까 그 다음 데이터를 보내달라는 의미에서 응답 확인 번호를 TCP 헤더에 담아서 보내주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순서 번호 1460번 이후의 데이터를 보내겠죠. 그래서 순서 번호 1460부터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송신, 수신을 해주고요. 이렇게 송신 호스트는 응답을 기다렸다가 만약에 수신 호스트의 데이터에 도착을 안 하면 응답 확인 번호를 수신 호스트가 안 보내겠죠. 그래서 송신 호스트는 그 응답 확인 번호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렸다가 안 오면 데이터를 재전송합니다. 그래서 신뢰성을 보장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전송이 끝나고 수신 호스트가 최종 데이터를 확인을 했다면 연결 종료를 해야겠죠. 그래서 3-way 핸드쉐이크 아까는 씬이었지만 연결 종료 요청은 빈이고요. 그래서 연결 종료하겠다는 요청을 보내면 연결을 종료해도 된다는 응답을 보내고 그 다음에 연결을 종료해도 되겠냐는 요청을 수신 호스트도 그 다음에 송신 호스트가 수신 호스트에게 종료해도 괜찮다는 응답을 보내주고 최종적으로 TCP 연결을 종료합니다. 그리고 TCP 흐름 제어도 해주는데요. 아까 TCP는 네트워크의 혼선에 따라서 패킷을 보내는 전송 속도도 조절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수신 호스트가 응답을 해줄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 기다리는 시간 동안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확인 응답을 초반에 기다리지 않고 윈도우 사이즈만큼 한꺼번에 패킷을 전송을 해줍니다. 여기에서 윈도우 사이즈가 뭐냐? 응답을 받지도 않고 패킷을 한꺼번에 보내기 때문에 수신 호스트도 받을 수 있을 만큼만 보내줘야겠죠. 그래서 수신 호스트의 버퍼의 크기가 윈도우 사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버퍼의 남은 용량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버퍼는 이제 일시적으로 저장을 하는 메모리 영역이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3-way 핸드쉐이크를 할 때 윈도우 사이즈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버퍼의 남은 용량이 5000이라서 윈도우 사이즈가 500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5000을 초과하지 않는 만큼만 패킷을 한꺼번에 보내주고 수신 호스트는 받은 만큼 버퍼 용량은 줄어들겠죠. 그런데 처리한 만큼 버퍼 용량은 늘어날 거고요. 그리고 받을 때마다 확인 응답을 해줍니다. 그래서 윈도우 사이즈가 이렇게 버퍼 용량만큼 이제 확인 응답을 보내주면 모든 응답을 받은 뒤에 송신 호스트는 윈도우 사이즈가 지금은 5000이 아니라 2080 용량이기 때문에 그걸 초과하지 않는 만큼 패킷을 송신을 해줍니다.
그래서 TCP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데이터를 보내주고요. 근데 UDP는 그렇지가 않고 데이터를 일방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속도, 효율 면에서 좋은 프로토콜이고요. 하지만 데이터가 중간에 유실되거나 패킷이 손실이 일어났을 때 재전송을 하지도 않고 또 흐름 제어도 해주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처리해야 하는 데이터 전송이 필요할 때는 UDP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게 참 3장이 참 내용이 많습니다. DNS가 있는데 구글 서버 이제 호스트마다 호스트를 식별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사용을 한다고 했죠. 근데 사람이 이걸 어떻게 다 외우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도메인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도메인만 사용을 하면 라우터가 정확한 목적지를 알 수가 없고 정보가 충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둘 다 사용을 하는데 사용자는 보통 IP 주소를 보내는 게 아니라 도메인 주소를 보내죠. 그러면 DNS 서버가 IP 주소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DNS 서버는 도메인과 IP를 서로 변환을 해주는 데이터베이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사용자가 도메인을 입력을 하면 DNS 서버에 IP 주소가 뭡니까 하고 문의를 합니다. 그러면 DNS 서버가 IP 주소를 보내주겠죠. 그래서 이 IP 주소를 사용을 해서 서버에 정상적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제 도메인이라는 거는 IP도 고유하게, 공인 IP도 고유한 것처럼 도메인도 고유하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규칙이 있고요. 그래서 닷을 이용해서 계층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코리아 go.kr이면 루트 서버에서는 가장 오른쪽에 있는 kr을 보고 kr 네임 서버의 IP는 어디에 있습니다 하고 보내주고 그 다음에 kr은 그 다음에 하층 그 다음에 하위 계층을 확인해서 go.kr을 가지고 있는 네임 서버 IP가 어디 있는지 또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정말 많은 응답과 요청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걸 표현한 그림이 여기 있는데요. google.com을 입력을 해서 DNS 서버에 요청을 하면 루트 네임 서버는 맨 끝에 com을 보고 com 네임 서버를 가지고 있는 com 네임 서버의 IP를 반환을 합니다. 그래서 이 IP로 한번 요청을 해봐. 그럼 걔는 알고 있을 거야 하고 딱 보내주고요. 그러면 IP com 네임 서버 호스트를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조회를 요청을 하면 또 com의 하위 계층 google.com의 네임 서버는 여기에 있다고 IP 주소를 보내줘요. 그럼 또 google.com 호스트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IP 주소를 반환받으면 그 IP로 접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DNS 덕분에 도메인만으로도 IP 주소를 알고 접속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게 마지막인데요. 이제 인터넷 공유기에서 사설 네트워크를 우리가 별도로 설정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설정을 해주잖아요. 그 기능을 DHCP 서버가 그 기능을 해줍니다. 공유기는 DHCP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IP 주소를 자동으로 할당을 해주고 관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공유기에 새로운 컴퓨터를 연결을 하면 바로 새로운 사설 IP를 할당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공유기가 DHCP 서버와 이제 연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연결되면은 IP 주소를 할당을 해줄 수 있다는 응답을 보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IP 주소를 할당을 해달라고 요청을 보내면 또 필요한 네트워크를 이게 잘 보면 전부 다 사설 IP죠. 사설 IP를 임대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요청을 받고 사설 IP가 자동으로 할당되는 것입니다. 와, 이한 건 네, 여기까지입니다. 아, 고생 많으셨습니다. 야, 엄청난 깊이네요. 네. 아니, 어, 이, 고생하셨습니다.
뒤에 부분에 설명해야 될 것과 내가 설명해야 될 것을 한꺼번에 다 해주셔가지고 아마 이거는 네네. 3장 분량이 아니라 4, 5장 분량을 하신 것 같은. 네, 이게 3장이 4, 5장 부분을 많이 포괄하고 있어서 네, 조금 많이 구체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네. 아유, 아이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유, 참. 줄인다고 줄였는데 42개나 되네요, 슬라이드가. 근데 너무 잘하셨고요. 나는 고생을 너무 많이 한 게 티가 나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힘들었겠다. 근데, 저도 잘 미스캐치하고 있었던 게 있었거든요. 근데 네네. 그거를 바로 잡아 주셔가지고, 어느 부분이죠? 이제 도메인 네임 서버를, 아, 그거를 어떻게 추적을 해가지고 가져오는지 부분이거든요. 저기서 이 부분. 보시면은, 처음에 이제 DNS 서버에서, 루트 네임 서버에서 리스폰스 받은 걸 다시 DNS 서버에서 컴좀 서버로 보낸다. 이거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DNS 서버에서 루트 네임 서버로 보내면 루트 네임 서버에서 다시 컴으로 보내고 그럴 거다. 음,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근데 잘못된 거였지. 그래서 나는 최종적으로는 그러니까 딱 두 개로 생각했는데 이거는 나중에 얘기해드리고 DNS 네네. 서버에서 루트 네임 서버로 그거를 나 이거 알고 싶어라고 보내면 루트 네임 서버가 알아서 싹 다 처리해서 음, 그거를 다시 DNS 서버로 보내준다라고 생각을 음, 했었거든요. 음, 그게 아니었던 거지. 네. 좀 더 구체적인 과정이 들어갔죠. 음, 저 질문 있어요. 네네. 질문이 잠시만요. 일단 생각나는 거부터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네. 음, 일단 TCP 쪽에서 한번 이제 IP로 연결이 되면은 TCP에서 세그먼트를 쫙 나눠진 거를 전송을 한꺼번에 하잖아요. 네. 그럼 그렇게 됐을 때 그 데이터를 받은 그 리스폰스를 줘야 되는 그쪽에서는 자원을 그럼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 그러니까 메모리를 얘 때문에 다 써야 되는 거죠. 할 수 있는 만큼. 음, 지금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모든 버퍼 음, 영역을 쓰고 있는 거죠. 네네. 그렇겠죠? 그런데, 네, 음, 버퍼는 임시로 저장하는 영역이고, 네. 음, 메모리는 프로세스가 조금 어,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동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패킷을 동시에 받아도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어떤 게 동시성을 갖고 있다고요? 음,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네, 네, 응답을 받고 프로세스를 처리를 할 때, 프로세스가 CPU를 할당받아서 처리를 하잖아요. 근데 그 네, 그쵸. CPU가, 네. 하나의 프로세스만 계속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동시성을 가지고 있는 게 프로세스를 정말 작은 시간 단위로 분할을 해서 조금씩 그쵸. 조금씩 조금씩 진행을 하고 그걸 엄청 시간 단위가 정말 작기 때문에 동시에 진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동시성인데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패킷을 한꺼번에 여기 모든 곳에서 받아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방금 얘기한 게 멀티, 네네네. 멀티스레딩 아니 멀티 프로세서죠. 그거는 방금 네네. 말씀하신 거. 멀티 프로세서 얘기를 하시는 건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2기가 정도의 데이터를 너한테 줄게 해가지고 2기가짜리를 4바이트로 다 잘라가지고 패킷? 패킷 네네, 맞죠? 맞아요. 패킷. 패킷으로 타르르 다 이제 TCP로 보내면은 어쨌든 그 2기가만큼의 데이터들이 어딘가에 한꺼번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 받는 쪽에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서버 쪽 이제 그거를 서버 쪽이 아니라 이걸 리퀘스트를 받는 이쪽에서는 그 자원을 자기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다 꽉 채워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한 거죠. 음, 그리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리퀘스트를 쏠 때 얘가 쓸 수 있는 버퍼만큼을 알아내서 그 버퍼만큼의 용량을 준다라고 네네네. 했었으니까, 여기, 네네. 음, 그렇다면 그것도 어, 리퀘스트를 주는 이쪽에서는 알아서 또 늘리고 줄이고 할 수 있는 거겠죠? 음, 아무래도 이거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음,
은규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 용량이 제한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사실 클라이언트에서 얼마나 받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사실 패킷을 받을 수 있는 용량 자체는 정해져 있겠지만, 그 이후 과정은 별로 신경 안 써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뭐, 예를 들어서, 구글을 쳤다고 쳤을 때, 뭐, 클라이언트에서 5천까지 받을 수 있다고 치면, 도중에 뭐, 이미지를 받거나, 뭐, 레스 정보로 데이터를 받거나 해도 어차피 렌더링 과정에서는 뭐 받아서 뿌려주기만 하는 거라서 제가 말하고 있는 게 뭐 준이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윈도우 사이즈가 정해져 있는지는 저도 네트워크를 공부 안 해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이후 과정은 저희가 크게 신경 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클라이언트에서 어떻게 처리하느냐는 솔직히 다 다르니까 그쵸. 홈페이지를 띄울 수도 있고 서버를 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진짜 궁금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어, 실무에 사실 아마 큰 도움은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음, 궁금증은 해소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음, 네, 제, 제가 조금 찾아본 게 그 질문이랑 크게 관련이 없는데 네네. 은규님께서 이게 MSS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이라고 하셔서 제가 알려드리면 이제 MSS가 지금은 이더넷으로 통신을 하잖아요. 이런 네, 미디어마다 통신할 수 있는 맥시멈 사이즈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 이더넷, 우리가 쓰는 이더넷 같은 경우에는 1500바이트로 정해져 있는데, 그 1500바이트보다 더 많이 보내면 보낸 패킷을 그냥 자동으로 잘라서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데이터 유실이 일어나는 거죠. 데이터 손실이 일어나는 거라 볼 수도 있고. 그래서 20바이트만큼 IP 헤더를 빼고 TCP 헤더가 또 20바이트거든요. 그래서 헤더만 딱 뺀 용량 이만큼이 MSS로 지정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 잠시만요. IPv4랑 IPv6에서 처리하는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IPv4를 계속해서 쓸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라고 했잖아요. 맞나요? 패킷 구조 자체가 달라서 호환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저희가 만약에 통신을 할 때 IPv4랑 IPv6를 다 고려한 채로 알아서 통신이 되어지고 있는 건가요? 현재는? 음, 현재는 IPv4 기반이죠. 왜냐하면 구글도 IP 버전 4로 되어 있고 네이버도 공인 IP 주도 쳐보면은 버전 6가 아니라 4로 다 되어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봐요? 저 그거 잘 몰라가지고. 네네, 그냥 구글 공인 IP 치면 네. 정보를 다 알 수 있어요. 네이버 공인 IP도 마찬가지. 어, 지금 쳐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IP 버전 6를 쓰는 데가 있는지 찾아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IPv4를 쓰는지 6를 쓰는지 알 수 있다. 그렇네. 그래서 현재 사용량 IPv6 사용량은 매우 적다고만 네. 되어 있고 네. 보니까 미국의 경우 약 32% 도입되어 있다. 음, IP. 그런데 네. 구체적으로 어디서 쓰는지 뭐 어떤 기업을 쓴다던가 그런 건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음, 알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조금 더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저번 주에 한번 제가 질문을 했었던 부분인데 그거 계속 근데 잘 모르고 있었었거든요. 근데 요번에 한번 해소가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더 있는데
NAT로 이제 클라의 공인 IP, NAT로 클라한테 공인 IP를 할당을 해주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공인 IP를 변경되는 시점이 있을 텐데 그 시점에 어, 주고받고 하는 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유실이 될 수도 있나요? 음, 이거는 너무 디테일한 질문인 것 다시 같으니까. 한번 말해주세요. 다시 한번. 네, 만약에 제 컴퓨터가 있는데 제 컴퓨터가 어디 접속을 할 때, NAT를 통해서 공인 IP로 바꿔서 접속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나는 이제 A라는 IP를 쓰고 있다가 이 시간이 끝났어요. 내가 리퀘스트를 보내고 난 상태에서 시간이 끝났어. 그래서 새로운 음, IP를 할당을 받았는데 그 리스폰스를 올 때, 내 IP가 바뀌었으니까 나는 못 받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로 갈 거니까. 그런 음,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방금 말하면서도 지금 느낀 게, 그럴 리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네, 인터넷 통신이 완전히 끝나면은 공인 네, IP 주소를 다시 ISP에게 반환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ISP가 또 새로운 컴퓨터에 연결이 되면 그 친구한테 네. 이제 또 공인 IP를 할당을 해주고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통신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럴 공인 리는 없겠다. IP를 할당할 일은 없다는 음, 거죠. 그- 오케이, 알겠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궁금한 게 공인 IP를 꼭 돈을 내야 쓸 수 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요. 저희가 인터넷을 음, ISP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를 통해서 지금 인터넷 접속을 하고 있는데 꼭 걔네를 통해서만 접속을 해야 되느냐가 궁금한 음. 거죠. 꼭 유료로 해야 되냐 이거를 인터넷을. 공짜로, 공짜로 공인 IP를 받고 싶다. 왜 안 되나 그게. 걔네는 그럼 어떻게 하나? 걔네는 돈을 누구한테 내나? 공짜로 어떻게 받지? 그럼 걔네는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해커? 아니요. 그냥 뭔가 이거는 공공자원인데 접속을 할 그렇죠. 때 내가 왜 돈을 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음, 아무튼 모두가 그렇습니다. 쓸 수 네.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쵸? 모두가 쓸 수 있거나 모두가 쓸 수 있는 방법이 분명 존재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진짜 전문가들을 보면 나한테 개소리라고 하겠지만 나는 어쨌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만약에 IPv6로 만약에 완전히 전환이 된다면 네. 범위가 넉넉하니까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통신사들의 갑질 때문에 생긴 건가?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하긴. 참. 이게 망을 깔아줘야 되지 않나요? 음. 그쵸. 망을 깔아주긴 음. 해야 되는데, 어, 그래야 얘가 최종적으로 다 관리할 수 있으니까요. 반값이다. 네네. 그러나, 거의 그냥, 강제적인 거죠. 그렇구나. 내가 너무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구나. 알겠습니다. 은규님도 혹시 질문하실 게 계신가요? 저희 아니요. 원래 시스템이 네. 질문 무조건 하나 하는 게 시스템인데 오늘 그래요. 처음 오셨으니까 몰랐을 것 같아서. 어, 뭐가 있을까요? 굳이 없으면은 제 거 할 때 하시면 돼요. 네. 지금 이해가 다 돼가지고 오, 오, 최고의 설명 잘해주셨어요. 칭찬인데요. 예. 저는 아직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뭐가 이해가 안 됐는지를 까먹었기 때문에 이제 돌려보면서 보려고. 네. 그러면 나중에 서로 네, 질의응답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고생 좋아요. 많으셨습니다.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제어할게요. 네. 네.